예, 안녕하십니까. 푸르메과 김경입니다. 먼저 제 모교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학술대 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서멀 아블레이션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먼저 서멀 아블레이션에 대해 일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멀 아블레이션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EVLA와 RF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LA 메커니즘으로는 파이버 팁에서 형성된 스팀 버블에 의해서 레이저가 효과적으로 열이 혈관벽에 전달되어서 이런 서멀 이펙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펄스 모드와 컨티뉴스 모드 장단점은 펄스 모드는 천공 유발 가능성이 크고 컨티뉴스 모드는 블러드 클럿이 팁의 주위에 형성돼서 폐쇄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클롯들이 잘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파이버를 개선을 많이 해서 파이버 팁 주위에 클롯 형성이 적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컨티뉴스 모드가 좀 더 추천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레이저 파이버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레디얼 파이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VLA 치료 추세는 워터 스페시픽 웨이브 레이저와 이븐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파이버 타입이 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RFA 일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조직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맥류 치료에 사용하는 고주파 치료는 치료 카테터에 존재하는 바이폴라 일렉트로드에서 생성된 라디오파가 혈관벽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열에 의해서 혈관에 불가역적인 변화가 유발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주파 치료 기기들입니다. 고주파 치료가 시작되면 5초 내에 1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10초 내에 20와트 이내로 파워가 낮아져야 됩니다. 튜메센트 용의 그 온도, 주입력, 혈관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사이클이 끝나면 16와트 정도 유지됩니다. 치료하는 동안 파워를 관찰하면 치료한 혈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RFA 치료는 EVLA와 달리 술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아블레이션 횟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블레이션 치료 시 아블레이션 횟수에 따른 혈관벽의 손상 정도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슈퍼피셜 GSV 7cm를 채취해서 1회에서 3회까지 아블레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알파 값은 총 혈관벽 두께에서 손상된 부분의 두께값입니다. 1회 치료 시는 26%로 근육층 일부까지 손상을 가져왔고 2회 치료 시는 53%로 어드벤티아 일부까지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3회 치료 시는 92%로 전벽 손상 결과를 보였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정맥류 치료에 10년 이상 경험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답변해 주신 51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해당 합병증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전성 정맥염입니다. 주로 큰 혈관 치료 후 잘 발생됩니다. 치료 후 2, 3주 정도에 발생하고 통증, 발정, 부종 등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혈전성 정맥염 사진입니다. RF 치료 후 4주째 사진으로 피부 착색과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혈전성 정맥염은 대부분 소염 진통제와 혈액순환제 정도로 치료가 잘 호전됩니다. 증상이 혈전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진처럼 18게이지 니들로 천자에서 스로모스 스퀴징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입니다. 혈전성 정맥염처럼 스롬보스에 의한 헤모시드린이 피부에 착성되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 혈관이 피부에 근접한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GSV 뎁스가 5mm 이하이거나 슈프라파셜 GSV 치료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VLA 6주 후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된 사진입니다. 지속되는 경우 IPL이나 라디오 프리퀀시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합병증은 피부 화상입니다. 주로 피부와 근접한 복제정맥 치료 시 발생합니다. 충분한 튜메센트 사용 시 대부분의 경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인 모델 설명인데요. 15와트로 3mm 직경의 혈관에 레이저 치료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페리먼탈한 모델에서는 이런 조건 하에서 치료를 할 때 혈관 주위 3mm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좌측 사진은 복제정맥은 피부에서 3.4mm 떨어져 있습니다. 우측 비디오에서 혈관 직경이 크지 않는 경우 혈관 주위에 이렇게 튜메센트 용액을 충분히 주사해서 혈관과 피부 사이를 1cm 정도 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튜메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EVL를 한 경우 특별히 피부 화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도비너스 히트 인듀시드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non-EHIT DVT는 1% 이하이고 EHIT은 3%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8mm 이상 큰 정맥에서 잘 발생하고 치료 후 3일 이전에 발생해서 대부분은 2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 분류에서는 타입 1은 딥베인으로 스롬보시스가 진행 안 한 경우로 A와 B로 나눴는데요. A는 슈퍼피셜 에피가스트 페인이 침범 안 한 경우고 B는 슈퍼피셜 에피가스트 페인을 침범한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타입 2는 신부정맥 50% 이하로 진행한 경우, 타입 3는 신부정맥의 50% 이상 진행한 경우로 구분하였고 타입 4는 신부정맥이 완전히 폐쇄된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유발 요인으로는 혈관 직경이 큰 경우, 남성, 정맥류 절제술을 동반한 경우와 수술 전 초음파상, 사피노피모랄 정션과 슈퍼피셜 에피가스틱 베인 사이 거리가 긴 경우 위험 요소로 간주하였습니다. 아메리칸 비너스 프롬과 SVSS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술 전 고려할 만한 사항이나 에비던스는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관 초음파 EHIT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혈관 초음파입니다. EHIT 초음파 소견인데요. 사피노페모랄 정션에서 페모랄 베인으로 혈전이 진행한 소견입니다. (4주) 이내에 수술의 성공 여부와 신부정맥 혈전 등의 합병증 평가를 위해서 혈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내 정맥류 치료 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 아티클입니다. 수술 후 파마콜로지컬 프로필락시스를 한 경우 유의하게 이 발생 빈도가 적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초음파 검사에 의한 진단율은 6.6%였고 일주일 이후에 검사한 경우 EHIT 진단율은 2.4%였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초음파 검사 시 진단율이 낮은 이유는 초기 발생한 EHIT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멀 아블레이션 치료 후 최초 초음파 검사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6일 이내가 21%, 일주일 이내가 31%, 2주 이내가 27%, 4주 이내가 21%였습니다. 개원가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를 답변하였고 4주 이내로 답변한 경우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답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에서는 SVS에서는 이 진단을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바록사반을 하루 10mg 용량으로 수술 후에 5에서 10일간 사용했을 때 EHIT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과 SVS에서는 리스크와 베니핏을 고려해서 이 예방을 위한 예방적 항응고제가 권고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터 스페시픽 레이저 파이버 웨이브랭스가 헤모글로빈 스페시픽 웨이브랭스보다 좀 더
이리스 발생 빈도를 줄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험적 모델로 RF 카테터 팁에서 1.5cm까지 혈관 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케브닉 등은 이익 예방을 위해서는 사피노페모럴 정션부터 2cm 떨어져서 카테터 팁을 위치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cm 거리 측정은 사피노페모럴 정션 디스탈 포션에서 팁까지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북제 정맥 서멀 아블레이션은 사피노페모럴 정션과 사피노팜니티알 정션부터 2cm 떨어져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북대 정맥도 사피노페모럴 정션과 사피노페모럴 정션부터 2cm 떨어져 치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과 SVS에서는 사피노페모럴 또는 사피노팜니티알 정션에서 2.5cm 이상 떨어져서 치료하는 게 이잇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FA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표 선생님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카테터 팁은 사피노페모랄 또는 사피노파플리티알 정션에서 2.5cm 이상 떨어져서 위치시켰습니다. 퍼스트 정션 세그멘트는 3회 아블레이션 시도하고 나머지 치료 혈관은 2회 아블레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7cm 히팅 엘리멘트에서 마지막 치료 파워가 12W 이상 요구되거나 3cm 히팅 엘리멘트에서 5W 이상 요구될 경우는 1회 더 아블레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40개의 복제 정맥을 치료해서 36개월 폐쇄율이 100%였고 클래스 2 이잇이 한 케이스 발생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RFAC 치료 시작 부위 아블레이션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2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치료에 대한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과 SVS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발표된 건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 1은 추적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고 권고하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2는 치료는 필요 없고 일주일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관찰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권고하였고 혈전이 심부정맥에서 사라지면 치료는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 3는 일주일 간격 관찰하면서 치료적 항응구제 투여를 권고하였습니다. 혈전이 심부정맥에서 사라지면 치료 종결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타입 4는 체스트 가이드라인에 따른 DVT 치료를 권고하였습니다. 체스트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로보키드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에 대해서 3개월간 세라피오틱 안티코아귤레이션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체스트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서는 다리의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 치료로 인터벤셔널 세라피보다는 항응구제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구성 질환의 검사 등이 치료 기관과 방법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기준은 혈관 천공을 통한 신경의 직접적인 열 손상과 복제정맥 주위 부종과 염증 반응에 의한 신경 자극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두 번째 기전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신경 자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GSV에서는 무릎 아래에서 스몰 사피너스 베인에서는 미드칼프 아래 치료 시 주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넘니스, 이질통, 과통각증, 이칭, 버닝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사피너스 너브와 슈랄 너브가 주요 손상 신경이 되겠습니다. 사피너스 너브는 GSV와 무릎 하방에 인접해 주행하게 되겠습니다. 인접 부위 시작은 초음파상에서는 패스 안스니우스가 TBI에 인서시하는 부위 즉 하방이 되겠습니다. 사피너스 너브 손상 시 메디알 말러스올라 부위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슈랄 너브는 스몰 사피너스 베이 너브와 미드 캐프 하방에 근접해서 주행하게 되겠습니다. 슈랄 너브 인저리 시 레테럴 말레올라 부위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서멀 아블레이션 시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혈관의 천자,
충분한 튜메센트 사용, 적절한 치료 범위 결정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혈관 천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유도와 혈관 천자 방법으로는 숏 엑시스와 롱 엑시스 테크닉이 있는데 숏 엑시스 테크닉이 좀 더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니드를 사용할수록 베벨 팁이 변형되어 신경손상의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용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혈관 천자를 위해서는 혈관의 수축을 줄이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 확장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는 핫백, 어플라이, 리버스 트레넬러버그 포지션, 토니켓 사용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다리 토니켓으로 운동용 러브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웃가스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튜메센트 효과는 국소 마취, 혈관 수축, 주위 조직 보호, 하이드로 다이섹션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튜메센트 조성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사용량은 혈관 1cm당 10cc 정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유도 하에 시행 시 좀 더 정확히 혈관 주위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범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상방의 대복제 정맥 내 혈관 내 열 치료 후 무릎 하방에 남아있는 정맥 역류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 논문입니다. 무릎 하방의 대복제 정맥 역류를 놔두면 재발이나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무릎 하방의 대복제 정맥 열 치료 시에는 사피너스 너브 인저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무릎 하방의 대복제 정맥 열 치료로 복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C4나 C6 등의 CVI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릎 하방의 대복제 정맥 열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기표 선생님 발표 자료입니다. 어버브니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치료 후 남겨진 빌로우니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에 대한 예후를 알아봤습니다. 어버브니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치료 후 50% 정도에서는 치료 후 빌로우니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역류가 남았습니다. 역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증상 호전은 소견을 대부분 보였고 수술 전 혈관의 직경이나 리플럭스 듀레이션이 수술 후에 역류가 남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복제 정맥 전체에 역류가 있을 때 치료 범위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대부분 무릎 상방이나 하방까지 치료했습니다. SVS와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서멀이나 넌서멀 아블레이션 치료를 무릎 하방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복제 정맥 전체에 역류가 있을 때 치료 범위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미드카프까지 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초음파로 슈랄러브 주행을 확인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SVS와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서멀, 넌서멀 아블레이션 치료를 무릎부터 어퍼 또는 미드캡까지 치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대복제 정맥 발목 부위에 역류가 존재하였습니다. 여기 이 부위에 이제 앵클 부위에 역류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역류성 정맥 브랜치가 나간 하방을 압박하고 다시 발목 부위에서 리플럭스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렇게 상부를 압박하고 리플럭스 테스트를 했을 때 앵클 부위에 리플럭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빌로우 니까지만 치료를 합니다. 수술은 무릎 하방의 주요 역류성 정맥 브랜치가 나간 지점까지 치료했으며 수술 후 7일째와 40일째 역류 검사 시 역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술 전 CVI 존재하지 않고 상기 방법으로 검사해서 역류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로 무릎 하방까지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손상시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경 증상이 존재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호전이 된다고 안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증 진행의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호전 시기를 짧게 설명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차분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합병 증상이 없고 합병 증상이 없이 호전되고 치료 기간은 개개인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이내에 증상 50% 정도가 대부분 좋아지고 50% 정도 증상이 좋아지면 나머지 부분은 통증에 대해서 환자분이 적응해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3주 이내에 초기 신경손상 치료는 1, 2, 3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4, 5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경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뉴럴 어댑테이션 개념이 중요합니다. 만성 통증으로 간절하시고 3개월 이상이 되면 통증 전문의와 적극적으로 협진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